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소리쳤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공장들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미국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률은 83% 감소했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은 80%나 감속되었습니다. 독일 반도체 생산은 91%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CNN 속보가 떴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다. 단 한 나라만 예외였다. 왜 한국만 멀쩡한가? 그 질문은 세계 패권의 균형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소집이 있었던 거죠.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와. 세상이 뒤집어졌어. 허둥지둥 옷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전 세계 공장들의 실시간 가동률이 표시되고 있었고 빨간색 경고등이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지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날 오후 3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히토류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깨겠다는 강경한 메시지였죠.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불과 3시간 후 베이징 시간 오후 11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와 선언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 그의 표정은 냉정했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전 세계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데이터를 읽어내렸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의 가동률은 83% 감소했습니다. 독일 뮌헨의 반도체 시설은 91% 감소했습니다. 일본 도쿄 전자제품 라인의 가동률은 89%나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는 계속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모두 2자릿수 감소였습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현대 산업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스피커,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이 심지어 군사용 미사일까지 모든 첨단 기술에 히토류가 들어가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수출이 막히니까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시진핑에게 전화해 지금 당장.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군사통신 시스템 미사일 유도 장치, 드론 모두 히토류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블룸버그 헤드라인이 상황실 스크린에 떴습니다. 신냉전보다 무서운 히토류 경제 전쟁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뉴욕타임스도 긴급 속보를 내보냈죠. 그때였어요. CNN 화면에 이상한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전 세계는 멈췄다. 그런데 한국은 가동 중.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데이터 오겠거니 했죠. 하지만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공장 가동률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가동률 100%,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가동률 98%, LG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 가동률 100%, 포스코 포항 제철소 가동률 97%, 한국만 멀쩡했어요.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비밀리에 히토류를 비축해 놓은 게 아닙니까? 경제보좌관도 거들었죠. 아니면 중국과 뒷거래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저를 노려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한국 전문가 아닌가 설명해봐. 한국이 왜 멀쩡한 거지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왜 정상 가동되는지, 히토류 없이 어떻게 공장을 돌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아마도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일시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설명해봐. 왜 우리는 멈췄는데 한국은 멀쩡한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한국 증시는 2.3% 상승, 미국 다우 지수는 7.8% 폭락, 독일 닥스는 6.2% 폭락, 일본 니케이는 8.1% 폭락.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한국 주식시장만 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대통령님, 48시간 내로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명심해. 이건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그들도 관세 폭탄을 맛보게 될 거야.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국가정보장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한국 관련 최신 분석 보고서야 읽어봐. 차 안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해 불가 기술 국가정보 최고의 분석가들도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쌌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6시간 후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워싱턴 거리의 가로등이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에너지 절약 조치가 강화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CNN에 비친 서울 야경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 산업부 장관이 긴급 발표를 했더군요. 우리 산업은 정상 가동 중이며 향후에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요. 자신감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라 뭔가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한국이 히토류 재고를 숨기고 있든 중국과 뒷거래를 했든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든 반드시 밝혀내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48시간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미국이 아닌 한국 편에 서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비행기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승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히토류 위기로 출장을 취소한 거였죠.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텍 연구소 논문들, 산업부, 보도자료, 주요 기업들의 최근 발표문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부터 한국 학계에서 히토류 대체 소재에 관한 논문이 급증했더라고요. 특히 포항공대 서울대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논문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나륨 기반 나노자성 배열을 통한 히토류, 대체 가능성 연구 바나륨이요. 저는 화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바나륨이 철강 첨가제로 쓰이는 평범한 금속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히토류와는 전혀 다른 물질이죠. 그런데 왜 이걸 히토류 대체제로 연구하는 걸까 논문을 더 읽어봤습니다. 전문 용어 투성이었지만 핵심은 이거였어요. 특정 조건에서 바나륨의 나노 구조를 재배열하면 너디움 자석과 유사한 자성을 구현할 수 있다. 너디움은 히토류의 대표 주자예요. 전기차 모터, 폭력 발전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질이죠. 만약 반화우로 이걸 대체할 수 있다면,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미국 MIT 스탠퍼드 최고의 연구소들도 못한 일인데 한국이 해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논문은 논문일 뿐이야. 실제 상용화는 다른 문제지.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제목은 긴급 중국 측 정보 입수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했음. 내용 한국이 비밀 히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 중국도 한국의 배신에 분노하고 있음. 한국 제재 공조 요청. 중국이 한국을 배신자로 몰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잖아요. 왜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걸까?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죠. 첫째, 정말로 한국이 히토류를 몰래 비축해 놨다. 둘째, 중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 어느 쪽이든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공항이 너무 밝았거든요. 미국 공항들은 에너지 절약으로 조명을 줄인 상태였어요.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LED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디지털 광고판들이 화려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어요. 전기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중단된 상태인데 말이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즉시 한국 산업부에 연락했습니다. 백악관 특사 자격이었기 때문에 미팅은 쉽게 잡혔어요. 다음 날 오전 산업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30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미국 특사를 만나는 한국 관료라면 보통 조심스럽거나 긴장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구걸하러 온 것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히토류 없이 공장을 가동하는 겁니까? 비밀 재고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히토류를 비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고 과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미국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말투에 도전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안보 우산 기술 지원, 그가 제 말을 끊었어요. 글쎄요.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저희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이게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로 보여줄 게 있는 걸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가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또 정부가 들어왔어. 한국이 비밀 창고에 히토류를 숨기고 있다고 당장 확인해. 대통령님, 지금 한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내일 연구시설을 방문할 예정이 트럼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들어봐. 한국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관세 폭탄은 물론이고 안보 협력도 재검토할 거라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다시 한국 논문들을 검색했어요. 이번엔 바나둠이라는 키워드로 좁혀서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10년 전부터의 연구를 시작했더라고요. 2015년부터 강원도 영월 지역의 폐광산을 조사하면서 바나 매장량을 확인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히토류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거니 연구가 비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공개 논문으로 발표됐어요. 누구나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미국은 왜 주목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오만함이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이 못한 일을 해낼 리 없다는 선입견. 그게 우리의 눈을 가렸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관료가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강원도로 출발하시죠. 차에 올랐어요. 서울에서 영월까지는 약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산과 들, 작은 마을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죠.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뭘 말입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요. 그의 말에 뭔가 의미심장한 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히토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했어요.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다르게 보는 거죠. 곧 도착합니다. 영월에 들어서자 오래된 광산 표지판이 보였어요. 태백산 철광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폐광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최첨단 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보안 게이트, 현대식 건물, 그리고 지하로 이어지는 거대한 엘리베이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가 뭡니까? 한국의 미래입니다. 히토류 없는 세상의 시작점이죠. 그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며 말했어요. 들어가시죠?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48시간의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고 트럼프는 답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전 세계는 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비밀의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7층까지 내려갑니다. 귀가 좀 멍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이 문을 열고 나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정확히 얼마나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깊은 곳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이 화해졌어요. 넓은 지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흰색 실험복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질비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폐광이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의 최첨단 연구소보다 더 인상적인 시설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민 연구원입니다. 이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곳은 정말 폐광기였습니까? 네, 1980년대까지 철광석을 캐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1995년에 폐쇄됐죠. 그런데 2015년에 저희가 재조사를 했더니 철광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나륨이 함께 묻혀 있었어요. 당시에는 가치를 몰랐던 거죠. 바나륨.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강철민은 저를 갱도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오래된 통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곳곳에 현대적인 조명과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채굴한 바나륨 원석입니다. 그가 검은색 광물을 보여줬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게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고요. 제 목소리에 회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테스트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직접 보시죠. 실험실 중앙에 둥근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륨 샘플을 기계 안에 넣었어요. 이건 나노자성 배열 장치입니다. 바나륨의 분자 구조를 특정 패턴으로 재배열하는 거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 내부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어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 30초 후 기계가 멈췄어요. 완성됐습니다. 그가 꺼낸 건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은백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테스트해 볼까요? 강철민은 그 금속 조각을 다른 장비에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기 전도율 98.7%, 7%, 자성 강도 너디움 대비 96.3%, 내열성 섭씨 50도, 내구성 표준 대비 177%.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건 조작된 결과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는 다른 샘플을 가져왔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기계에 넣었습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했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전기 전도율 98.9%, 자성 강도 95.5%.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불가능합니다. MIT, 스탠퍼드 최고의 연구소들도 못한 일인데 강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미국이 시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시도했어요. 그의 말에 뭔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광석이 수십 년간 버려져 있었다는 사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실험실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차트와 그래프가 붙어 있었어요. 10년간의 연구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바나륨 발견. 2007년 첫 번째 프로토타토 타입 실패. 2019년 나노배열 기술 돌파구. 2022년 첫 성공 샘플. 2024년 상용화 완성.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은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지 발견한 게 있어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있다고. 미국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뭐라도 찾아내지 못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거야. 통화를 끝내고 다시 연구원들에게 집중했어요. 강철민이 더 깊은 갱도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실제 채굴 현장입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반아륨을 캐내고 있었어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한 달에 약 200톤을 채굴합니다. 이걸로 전기차 모터 5만 대 분량을 만들 수 있어요. 5만 대요?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강철민이 웃었습니다. 한국만으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바나륨은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중국처럼 한 나라가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히토류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국에도 바나륨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상당한 매장량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발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볼 줄 몰랐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10년 전에 이미 받고 준비했고 완성했어요. 다음은 포항입니다. 거기서 더 놀라운 걸 보실 겁니다. 강철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에 눈이 멀어 작은 나라의 혁신을 놓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 전 세계가 치르고 있었어요. 챕터 4 포항에서 목격한 불가능의 증명 2 백자. 다음 날 아침 저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포스코 연구소 한국철강산업의 심장부였죠. 하지만 제가 방문할 곳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지하 시설이었어요. 보안 검색을 3번이나 통과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지문 인식, 홍채 스캔까지. 마치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어요. 지하 12층.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플라즈마 반응고온 자성 조절실, 나노 소재, 융합시설 표지판만 봐도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아 박사입니다. 나노자성 배열 기술 책임자죠. 중년의 여성 과학자였어요.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히토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게 만드는 곳이죠. 그녀는 저를 시연실로 안내했어요. 중앙에 둥근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월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해 보였어요. 이건 차세대 전기차 모터입니다.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 내부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모터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고 진동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부드러운 회전이었습니다. 히토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제로입니다. 100% 반나륨.
기반 나노자성 소재로만 만들었어요. 효율 99.6%의 출력, 기존 너디움 모터 대비 103%, 무게 27%, 경량화 원가 58% 절감. 저는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시설에서만 월 3만 대 분량입니다. 전국 5개 공장을 합치면 월 15만 대죠. 만 대요. 그럼 한국 전기차 생산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가능하고요. 작년부터 유럽과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문의를 해왔어요. 기술 이전을 원한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공장이 멈춰 있는데 한국은 이미 수출을 논하고 있었어요. 미국에도 제안하셨습니까? 2023년에 MIT와 스탠퍼드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논문도 보냈고 샘플도 보냈죠. 그래서요. 거절당했습니다.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사기라고까지 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또다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세아 박사는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실제 응용 제품들입니다. 전시된 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스마트폰 스피커, 의료용 MRI 부품 모두 희토류 없이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상용화됐습니까? 내 현대차, 신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가 바로 이겁니다. 삼성 최신 스마트폰 스피커 도입 기술이죠. 저는 주머니에서 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이것도요? 아마도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에서였어요.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 한국이 키스톤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했어. 캐나다, 폴란드와 함께 새로운 기술 연합체를 만든다고. 제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3천조 원 규모야. 희토류 없는 산업 표준을 만든다고? 미국은 배제됐어. 통화를 끊고 이세아 박사를 봤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발표됩니다. 한국, 캐나다, 폴란드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에요. 왜 미국은 빠진 겁니까? 이세아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초대했어요. 여러 번 하지만 미국 정부가 거절했죠. 한국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게 미국이 스스로 만든 결과란 말입니까? 글쎄요.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다만 과학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요. 미국이 관심을 가져줬다면 함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이제는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미국 없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계가 미국 없이도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현실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일본, 독일, 프랑스도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다음 주에 유엔에서 국제기술 표준 논의가 시작됩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트럼프는 여전히 한국을 의심하고 관세로 위협하고 기술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계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세아 박사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그게 과학자의 의무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제 경력은 끝날 거라는 걸. 미국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8시간의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 캐나다, 폴란드 키스톤 프로젝트 공식 발표. 희토류 없는 새로운 기술 표준 3,000조 원 규모. 일본, 독일, 프랑스 참여 의사 밝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키스톤 프로젝트. 피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국제 연합체였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캐나다가 반아륨 자원을 공급하며 폴란드가 유럽 생산 거점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기술 무상 공개 원칙. 한국은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기술을 이전하고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21세기 마셜 플랜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유럽 재건을 도왔던 것처럼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백악관이었습니다. 긴급 귀국 명령이야. 대통령이 직접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지금요, 당장 6시간 후행기 티켓 끊었어. 공항으로 와.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긴급 회의록이었어요. 비밀 등급 문서였죠. 열어봤습니다. 한국 키스톤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3조 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분쟁 조정을 철회하고 안보 협력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쳤어요. 한국은 미국을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협력을 제안했죠. 거절한 건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재라니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반화 기술에 대한 실사 보고서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트럼프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쓸까? 한국이 기술을 숨기고 있다고,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아니면 진실을 쓸까? 한국이 10년 동안 준비했다고? 미국이 오만해서 기회를 놓쳤다고? 이제 세계는 미국 없이도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반아륨 기술은 실제하며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조작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은이 기술 개발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2023년 거절했습니다. 현재 한국, 캐나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표준이 형성되고 있으며 120여 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은이 열차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경력이 끝났다는 걸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백악관으로 전송했어요. 10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미쳤구나.
스콧 한국 놈들에게 세뇌당했어. 당장 귀국해. 넌 해고야. 그리고 반역죄로 조사받게 될 거야.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제가 본 것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네가 본 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한국이 보여준 것만 본 거잖아. 넌 미국을 배신한 거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이세아 박사였습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국 언론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뉴스 백악관 고문, 한국 기술 스파이 의혹, 워싱턴 포스트, 에드워드 스콧, 직무유기 혐의, 뉴욕타임스 미국 관료의 한국행 배신인가 진실인가. 소셜미디어는 더 심했어요. 매국노 한국 앞잡이 중국 스파이 온갖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은행 계좌가 동결됐어요.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요. 하룻밤 사이에 저는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였어요. 키스톤 프로젝트 국제자문위원 제안. 한국은 저에게 자문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희토류 없는 기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미국에 대한 최종적인 배신으로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진실을 외면하는 거였어요. 저녁이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신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제안 감사합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 관료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세계의 증인이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저를 다시 만나러 왔습니다.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힘드시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15년 3월이었어요. 저는 포스텍 박사 과정 학생이었죠. 지도 교수님이 강원도 영월에 폐광 조사를 가자고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지질 조사인 줄 알았어요. 철광석 성분 분석 정도요. 그런데 샘플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나륨이었습니까? 네, 철광석 사이에 바나륨이 섞여 있었어요. 당시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바나륨은 철강 첨가제로만 쓰이는 흔한 금속이었으니까요. 이세아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 금속이 뭔가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었죠. 자성이었어요. 바나륨의 분자 구조를 자세히 보니까 특정 조건에서 자성을 띨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히토류처럼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낡은 실험실이었습니다. 5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웃고 있었죠. 우리 첫 번째 팀이었어요. 교수님, 포함해서 딱 5명.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바나륨으로 히토류를 대체한다.
세계 최고 연구소들도 못한 일을 한국의 대학원생들이 한다고 다들 비웃었어요. 이세야 박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2017년까지 2년 동안 우리는 실패만 했어요. 수백 번의 실험, 수천 개의 샘플 모두 실패였죠.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고 주변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했으니까요. 그녀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밤늦은 실험실. 지친 표정의 연구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6개월간 밤샘 실험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만 자면서요. 가족들도 못 만났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세야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석유도 가스도 히토류도 없죠. 그런데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 산업이 멈춥니다. 지금 미국처럼요. 그걸 10년 전에 이미 예상했던 거예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2019년 5월 드디어 돌파를 찾았어요. 나노 단위로 반아둔 분자를 재배열하는 기술이었죠. 그게 지금의 나노자성 배열 기술입니까? 네. 하지만 실험실에서 성공한 것과 상용화는 다른 문제였어요. 3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세야 박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2022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작은 금속 조각을 들고 환호하고 있었죠. 첫 번째 성공 샘플이었어요. 히토류 없이 만든 모터용 자성 소재.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비웃음을 참으면서 가난을 견디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드디어 해낸 거였죠.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에 정부 지원이 나왔어요. 포스코 현대차 삼성이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해 가을, 우리는 미국 MIT와 스탠퍼드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논문도 보냈고 샘플도 보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하셨죠. 네, 불가능이라는 답변만 왔어요. 사기라고까지 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이런 기술을 개발할 리 없다고요. 이세야 박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미국은 협력할 생각이 없다는 걸. 그들은 한국을 영원한 기술 종속국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캐나다와 폴란드를 선택하신 겁니까? 네. 그들은 우리를 믿어줬어요. 2024년 초 세 나라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키스톤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그녀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1년 반 동안 준비했어요. 기술 이전 생산시설 구축, 국제 표준 설계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히토류 위기가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죠.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수출을 막은 건 우리와 무관합니다. 이세야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10년 동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스콧 고문님, 이세야 박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한 선택은 옳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결코 배신이 아닙니다.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함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요. 히토류 없는 세계,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미국에서는 배신자가 됐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3일 후 저는 스위스 다보스에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미국인이지만 이제는 한국의 비전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요. 포럼 첫날 메인홀은 각국 정상들과 기업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세야 박사가 무대에 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바나 기반 히토류 대체 기술을 전 세계의 무상으로 공개합니다. 순간 홀이 순렁이었어요. 무상 공개라니요. 이 기술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세야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리플이 플랫폼 히토류 없는 기술 표준입니다. 키스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이 기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어요. 이미 47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일본, 인도,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놀랍게도 아프리카 15개국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바나륨은 히토리와 달리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국 독점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남미, 유럽, 심지어 북미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죠. 이세야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자원의 민주화입니다. 더 이상 한 나라가 세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청중들이 다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독점이 아니라 공유 지배가 아니라 협력. 발표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독일 기자가 질문했어요. 미국은 왜 이 프로젝트에서 빠졌습니까? 이세야 박사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미국에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죠. 지금도 미국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중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히토류 독점이 무너지는데요. 경쟁이 아닙니다. 중국도 바나둠 매장량이 풍부해요. 원한다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언제나 포용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 연설을 했어요. 오늘 저는 키스톤 프로젝트의 리플이 플랫폼을 유엔 국제 기술 표준으로 지정합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국제 표준이 된 적은 없었어요. 이것은 21세기 마셜 플랜입니다. 전후 재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플랜이죠. 사무총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저녁 만찬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아프리카 장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그 미국인이군요. 진실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과천이십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나륨 기술 덕분에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가능해졌어요.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미국 뉴스를 봤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입니다.
키스톤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제재하겠다던 사람이었는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기술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트럼프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우리와의 동맹보다 중요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말할 줄은 다음 날 백악관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에드워드 스콧 고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귀국 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없을 것입니다. 제 휴대폰이 폭발했어요. 미국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배신자에서 선구자로 한국 기술의 진실을 말한 용기 있는 미국인 스콧은 미국의 오만함을 깨뜨리다. 하루아침에 여론이 뒤바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복수나 자랑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보스 마지막 날, 저는 최종 연설을 맡았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긴장됐어요. 수백 명의 청중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6일 전만 해도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미국인으로서 한국은 우리의 기술 종속국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우리를 앞설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폐광 지하 7층에서 저는 제 오만함을 마주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요. 스크린에 이세야 박사팀의 오래된 사진이 떴습니다. 이 5명의 연구원들이 밤샘 실험을 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가난을 견디며 세계를 바꿀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닙니다. 저는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이죠.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혜 시대가 왔습니다. 홀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세야 박사가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끝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120개국이 리플이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전 세계 공장들이 희토류 없는 생산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도 키스톤 프로젝트 참여를 신청했어요. 희토류 독점이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미국도 공식적으로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한국 측 자문으로요.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오만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죠. 이제부터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하길 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트럼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스컷. 네. 대통령님, 자니가 오라 진실을 말한 건 배신이 아니었어.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새로운 직책을 주겠네. 국제기술협력 특별대사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남으려 합니다. 트럼프가 눈썹을 지켜 올렸어요. 왜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냐고요. 리플이 플랫폼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일이죠.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선택을 존중하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를 배신자라고 부른 것에 대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강원도 영월에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하 연구소는 3배로 확장되었고 세계 각국의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많이 변했네요. 네, 이제 여기는 국제 공동연구소입니다. 70개국 연구원들이 협력하고 있죠. 그는 저를 새로운 시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에너지 저장입니다. 배터리도 희토류 없이 만드는 거죠. 가능할까요? 2년 전 저희가 더 바나 모터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실험실에서 이 젊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인들이 모두 함께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세야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아름답지 않나요? 1년 전에는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나요? 전혀요. 그때 저는 한국을 의심하며 왔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한때 버려진 광산 마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었어요. 희토류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 위대한 여정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